비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비료적인 측면, 기후적인 측면, 요즘 기후가 이제 워낙 이슈가 돼서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실은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후가 안 좋은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내 고추를 많이 수확할 것인가, 고품질,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품질 좋은 고추를 수확을 많이 한다. 뭐 솔직히 간단합니다. 고추 초기에 정식 잘 시켜서 뿌리 잘 내리게 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꽃이 피겠죠. 꽃이 피고 이제 계속 분지가 될 건데 최대한 마디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잎이 두툼하게 해서 여름에 날씨가 뜨거워도 잎이 처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낙과나 기형과 없이 수정을 잘 시켜놓고 내가 비대기에 비료만 잘 줘서 키우면 돼요. 실은 어려운 건 아니죠. 뭐 우리가 그동안 늘 우리 선생님들이 늘 해왔던 일들인데 얘네들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하우스를 내가 1년, 2년 또는 10년, 뭐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처음에 농사 질 때 1, 2, 3년, 4년, 5년 농사 잘 돼요. 하우스 농사 처음에 했을 때는. 근데 가면서 이제 농사가 안 되기 시작하죠. 오히려 더. 그리고 두 번째는 봄에 뭐 예를 들어 좀 정식 들어갔나요? 고추가요? 언제 들어갑니까? 여기 이쪽 지역에? 예? 위 들어가셨죠? 그러면 지금은 뭐 기온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온도만 잡아주면 냉해 문제가 없고. 근데 4월 중순쯤 넘어가면 이제 하우스 온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뭐 고추뿐만 아니라 작물마다 특성은 있어요. 작물마다 산도 특성, 온도 특성이 있는데, 고추 같은 경우는 실은 뭐 온도에 그렇게, 뭐랄까, 나름대로는 일반 작물에 비해서 강한 작물이긴 해요. 강한 작물이긴 한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온도가 32도, 3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정 능력부터 떨어지고 35도, 37도, 8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생장까지 정지하는 역할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온도와 강압성의 문제인데, 그럼 이제 온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처음에 연작의 문제, 온도의 문제, 거기에 뭐 온도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모든 여건들이 좋죠. 근데 이제 장마기가 들어서서 6월 달에 뭐 비가 계속 한 일주일 정도 온다. 그러면 이제 일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병이 또 오기 시작하고 낙과도 또 동시에 같이 오고. 이게 이제 기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비료의 문제도 있습니다. 비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은 비료가 연작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주범. 왜? 화학 비료가 연작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그 이유가 뭐냐? 화학 비료를 고추가 다 먹지 못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질소질 비료는 우리나라 평균으로 유기물 함량이 좋은 토양일 경우에요. 이거는 유기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토양이 좋은 토양일 경우에 대략 한 46% 정도 질소를 흡수해요. 흡수를 합니다. 고추가. 그 정도 좀 먹어요. 근데 그것도 땅심이 떨어지거나 뭐 모래 토양이거나 이러면 또 그것도 다 못해요. 더 적어요. 그리고 뭐 인삼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하고 뭐 가리질 같은 경우는 한 48%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우리나라 데이터. 근데 이 비료는 문제점은 그 비료들이 나머지 먹지 못하는 비료들이 토양 내에 잔류를 하면서 이제 연작장애를 일으키는 거고 염류장애라고 그러죠. 여기서 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료의 염류의 염이에요. 염류의 염. 그래서 비료들이 쌓여서 있다 보면 자기들끼리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결합이 돼요. 결합이 돼서 얘네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토양을 안 좋게 만들고 뿌리를 고사하게 만들고 병원균이 많이 생기게 만드는 원인인 거죠. 이게 이제 비료의 장애입니다. 근데 더욱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밑비료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질소질이 뭐 이제 300평당 기준 잡았을 때 약 한 12kg, 11kg 정도 필요하다고 이제 계산을 하고 그거에 맞춘 12처방을 다 받아요. 받는데 과연 내가 밑비료를 그렇게 넣는 거에서 12kg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밑비료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 3분의 2를 넣고 나머지 3분의 2를 추비로 주죠. 노지 같으면 주는데 과연 내가 3분의 2가 처음에 고추 정식했을 때 필요하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고추는. 오히려 그때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많아서. 그러면서 이제 고추가 방아다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정도 올라가게 되면 착과량이 무지 많아지죠. 이때는 이제 비료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실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그런 비료들을 꾸준히 100% 다 먹게 하고 오랫동안 가게 하는 비료들이 요즘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거는 비료를 꾸준히 식물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노지는 완효성 비료를 쓰지만 시설은 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심하게는 저기 이따 비료 설명드리겠지만 노지에서 2포, 3포 쓸 경우 시설에서는 한 포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쌓여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쌓여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제 연작을 해소하고
내가 이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병해충 장애죠.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비료회사에서 왔는데 바이러스 얘기 나오고 총체벌레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총체벌레도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 명화주라든가 이런 풀을 제거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식물이 강하면 바이러스 자체도 걔네들이 들어오는데도 약해요. 물론 총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빨간 글씨는 저희 제품 얘기인데 저도 이제 장사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건전물을 잘 확보해서 초기에 활착을 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활착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영양제를 써서 활착하고 뭐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는 환경이에요. 환경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고추를 빨리 정식해서 활착을 빨리 시키고 뿌리를 빨리 내리게 하는 거. 첫 번째는 좋은 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온이에요. 지온. 땅의 온도를 최소한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는 14도 이상, 아무리 안 돼도 최소 16도 이상 이렇게 지온이 그 정도는 해줘야 얘네들이 활착을 하지. 아무리 좋은 묘 영양제를 많이 쓴다 한들 지온을 잡지 못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지, 이제 이건 뭐 노지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이제 멀칭을 미리 해놔서 온도를 잡아주시고 거기에 수분까지 유지를 하게 되면 활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활착이 빠르면 설사 서리가 오더라도 냉해를 그렇게 크게 먹지 않아요. 근데 몸살을 하는 상태에서 서리를 맞으면 냉해가 굉장히 심해지죠. 아예 다 심할 정도로. 그래서 건전명확하고 초기 활착을 빨리 해줘야 온도가 높아지기 전에 최소한 하우스는 빨리 활착을 해서 뿌리를 잘 뻗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꽃이 피고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면 할수록 뿌리에 주는 양분은 적어집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고온이 되면 왜 애들이 고온이 되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일조도 좋고 온도도 너무 높죠. 실은 높아지면서 착과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얘네들이 입에서 만든 양분을 고추꽃, 그 다음에 새순, 그 다음에 열매, 뿌리 이런 게 나눠서 먹어야 된단 말이죠.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양분을 다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에 주고 나면 이제 뿌리가 약화가 되거나 새순이 꽃이 안 피는 거죠.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원리가. 그래서 어떤 안정된 생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노지 하시는 분들은 완효성 비료를 저는 절대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해야 될 게 오히려 비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밀양요소, 질소 인산가리 다량요소 비료가 아니라 밀양요소에 중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미생물에 중점을 두세요. 네. 센터에서 미생물을 많이 줍니다. 아까 이제 센터 직원분들도 오셨지만, 근데 센터마다 미생물의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와는 좀 다르게 요즘은 이제 클론 배양이라고 그래서 배양을 그렇게 막 당밀 넣고 온실 속에 화초처럼 이렇게 온도 맞춰서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씩 키웁니다. 하나씩. 왜? 2개, 3개, 4개, 5개를 한꺼번에 키우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거든요. 싸움을 해서 어떤 놈이 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쟤네를 키웠는데 지금은 싸움을 해서 너네들끼리 살아남는 놈들만 내가 쓰겠다는 의미로 여러 개를 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공존하게 이제 키우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미생물은 많이 쓰시는 게 하우스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하우스는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하우스는 완효성 비료를 뭘 쓰셔야 되냐면 관주 비료를 하실 줄 알아요. 이걸 이용하시면 노지 같은 경우 그냥 분수 호스나 점적 호스만 깔면 수확량이 40% 이상 늘어납니다. 수확량이 40% 늘어나요. 왜? 기본적인 식물이 물과 비료예요. 물과 비료, 산소, 탄소인데 이걸 이용해서 식물이 어쨌든 자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고 키워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가장 노지에서 필요한 게 물이란 말이죠. 비료는 우리가 던져줄 수 있지만 물은 못 주면은 예를 들어 그 기간에 작물이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많은 영양들이 특히 노지 고추가 6월 중순쯤 되면 이제 비 오기 전에요. 이때쯤 되면 꼭 손가락 끝에 한마디 석기결핍이 오죠. 이제 요즘은 교육을 많이 해서 대부분 아시는데 예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왜 그게 오는지를. 실은 석회를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나는 토양 개량한다고 pH 조절한다고 석회 갖다가 뭐 마지기당 한 마지기당 200평당 뭐 5포 뭐 6포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뭐 2포 3포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pH 찬도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실은 석회를 뿌렸지만 석회 결핍이 와요. 왜? 가물기 때문에 옵니다. 가물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동시에 이 칼슘이라는 애는 이동을 하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칼슘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라 물을 먼저 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영양제를 줘야 효과가 오히려 잘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미리 이제 벌써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맥락을 보시라고. 시설하우스는 관주 비료로 활용만 하신다면, 잘만 활용하신다면 바이러스 억제할 수 있고요.
총체는 약을 써야 되니까 안 되는 부분. 나머지 낙과, 낙화, 기형과 수확량을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료 활용 방법이에요. 그리고 물과 비료를 활용하고 온도만 활용한다면 햇빛은 뭐 어느 정도 하우스는 조절 가능하잖아요. 또 차광을 쳐서도 그래 가능하니까 수확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시설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작년 이맘때 같은데 저희 이제 충북 보은에서 연구회가 있습니다. 노지고추 연구회 좀 많아요. 지역분들이 거기가 이제 한 20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군에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설을 해놓고도 물 주는 시설을 다 해놓고도 비료는 주지 않는 거예요. 물만 주지. 그래서 비료 꼭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물비료를 타서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한 평에 한 근 이상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이제 요즘 조금씩 비료를 쓰셔요. 이제 관주비료 이런 것들을 쓰시는데 그래서 시설하우스에서는 밑거름을 많이 쓰기보다는 오히려 추비를 관주비료를 이용한 그 농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품 설명도 좀 있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활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제 얘는 뭐 하나의 어떤 뿌리 밝은제고 옆에는 하나 미생물이에요. 제가 이제 미생물들을 너무 안 쓰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포트에다가 좀 미생물을 접종해서 좀 써라. 그래서 보통 뭐 이게 10cc, 20cc 원래 이렇게 연면 시비로나 이렇게 쓸 때는 그렇게 쓰고 하우스 한 동에 1리터씩 정도 관주를 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비용 절감 차원도 있고 오히려 초기에 뿌리에 접종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제 미생물을 포트에다가 주라고 합니다. 심기 전에 침지하거나 포트에 담아서 가면 걔네들 자체적으로 토양 내에 있는 그래도 근권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그 뭐랄까 좀 우점을 해요. 우점을 한다는 의미가 걔네들이 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얘를 가지고 막 바이러스를 잡네, 뭐 저 물음병을 잡네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뿌리를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그 안에 자리를 잡아가니까 근권 발달에는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병적인 부분도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저희 미생물이 아니더라도 시설하우스는 가장 좋은 거는 퇴비를 살포하실 때 특히 이제 일반 축분 퇴비를 살포하실 때 퇴비하고 같이 살포하시고 경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미생물도 먹이가 있어야 돼요. 먹이가 없이 자기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미생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할 때 먹이와 온도 조건이 좀 맞는 조건에 사용하시면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정식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료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비료가 전공이에요. 저희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좀 말씀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는 일단 그 하우스 토양을 좀 떠서 분석을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시면 더 좋은데 안 되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시고 하우스 토양 같은 경우는 하실 때 그 대신 문제점이 있어요. 그 경운을 다 하시고 하셔야지 경운을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점저고스가 지나가고 비료를 줬던 자리를 뜨거나 그러면 엉뚱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운을 하시고 땅을 좀 이렇게 잘 파서 한 줌씩 몇 군데 떠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아마 대부분 다 높게 나올 겁니다. 이 씨가 뭐 심하게는 뭐 5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7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적게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한 3 정도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고추가 원하는 이 씨는 2.0, 1.5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2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료 성분 자체가. 그러면 물론 거기에 우리가 보면 이제 질소질이 얼마 있느냐, 인산이 얼마 있냐, 가리가 있냐, 이거 다 분석하면 좋은데 이제 그것까지 안 나오고 이 씨도 통틀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미 가리나 이런 정도는 나올 거고요. 마그네슘, 칼슘 나올 건데 그래도 그걸 한번 떠서 내 토양에 비료 성분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걸 보시면 아까 제가 할 때 오히려 비료를 안 쓰시고 너무 높다면 저희 비료를 아예 안 쓰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를 한번 써보세요. 미생물을 한두 번 정도 관주해 주시면 성장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상추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래요. 왜? 비료를 안 쓰고 걔만 넣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 어떤 이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붙어있던 염으로 남아있던 비료들을 얘네들이 분해를 시켜요. 얘가 산도가 3.8이에요. 미생물인데 산도가 3.8이라 굉장히 강산인 거예요. 얘가 들어가서 그 비료끼리 결합되어 있는 염류라고 하죠. 염류를 분해를 시켜서 식물이 먹게 하는 거니까 잘 크는 거예요. 비료를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료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비료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뭐 저희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생물을 사용하시는 게 월등히 좋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처방을 받아야 된다. 미생물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비료가 NPK가 높잖아요. 그러면 비료는 기량작용이 있어요. 기량작용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질소질을 많이 주면 꽃이 수정이 안 돼요. 낙화가 옵니다. 수정이 안 되고 질소질이 많으면. 그리고 기형이 나오죠. 그거 왜 그럴까요? 질소질을 많이 주면, 그리고 가리질을 많이 주면
잎이 빨리 노래져요. 아랫잎. 고추가 달린 쪽에, 고추가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수확하고 있는 그쪽의 잎들이 노릇해집니다. 가리지를 많이 주게 되면. 황산가리, 특히 연마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왜 그러냐? 가리지를 많이 주면 마그네슘을 못 먹게 만들어요. 이게 기량작용이 서로 우리가 음식에 궁합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비료도 그렇습니다. 질소질을 많이 주면 칼슘과 붕소를 가장 먼저 기량을 시켜요. 못 먹게. 못 먹게 질소질 위주로만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흡수할 수 있는 게 뭐 한계가 있어요. 요것 조금 전부 다 흡수하지 못해요. 얘네들도. 그러다 보니까 온도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산도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질소질이 많이 있는 농도가 많았을 때 질소 흡수가 많이 되면 칼슘과 붕소가 안 되니까 칼슘이 안 들어가면 자방 형성이 안 돼요. 우리 C방이라고 그러죠. C방 전에 이제 그거 만들어지는 걸 자방이라고 그래요. 형성이 안 되고 붕소에 의해서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에서 저희 꼼비를 많이 쓴대요. 꼼비가 밀양요소 비료거든요. 말 그대로. 거기에 질소질이 셀 때는 칼슘과 밀양요소를 적절히 주어서 해주면 수정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에서는 질소인산가리 다량 요소를 쓸 게 아니라 실은 이제 칼슘, 마그네슘은 분석해 보시고 쓰시면 되고 나머지 거기에 없는 나머지 성분들, 밀양요소 성분이 한 7가지 돼요. 그런 성분들을 조금 써줘서 다량요소, 많은 질소인산가리 비료하고 이 밀양요소 바란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바란스를 맞춰서 11가지 성분들이 골고루 식물한테 흡수가 되면 웃자라지도 않고 뿌리도 잘 뻗고 수정도 잘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밀양요소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학비료 질소인산가리를 많이 줘도 수확량이 안 늘어나요. 근데 거기에다가 밀양요소 몇 가지를 좀 줬더니 바란스가 맞으면서 수확량이 훅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밀양요소의 힘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주면 또 안 돼요, 얘는. 예를 들어서 몰리브덴이라는 밀양요소가 있어요. 걔는 이제 질소를 환원시키는 애인데, 질소질이 너무 많아갖고, 입에 농축이 되면 고추잎이 어떻습니까? 잎이 새카마죠? 새카매요. 진하다 못해 새카매집니다. 근데 너무 그게 심하고 몰리브덴이 없으면 입이 타요. 그 질소 때문에. 질소가 너무 입에 많아서. 근데 몰리브덴이 거기 들어가서 그걸 환원시켜서 입이 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몰리브덴은 얼마나 필요하냐? 50 ppm. 이제 뭐 만분의 5g? 아니 만분의 5g 정도 되는가 보네. 예를 들어. 뭐 1g이 아니고요. 만분의 5g이라고요. 얼마나 조금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밀양요소를 쓰실 때는 항상 사용량을 준수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미량이잖아요. 다량, 차량. 질소 인산가리를 다량요소, 많이 필요한 비료. 그 다음에 차량요소, 두 번째 많이 필요한 요소가 황. 그 다음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나머지 밀양요소. 나머지 없으면 안 돼요. 논에 예를 들어서 철분이 없다. 철분이 논에 없으면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40%가 수확량이 없어집니다. 수확량을 아무리 다른 걸 많이 줘도 40% 수확량을 올리지 못해요. 이게 이제 밀양요소의 중요성이. 그래서 시설하우스는 차량요소를 많이 줄 게 아니라 밀양요소를 많이 줘야 바란스가 잡히고 균형 있게 큽니다, 식물이. 그래서 항상 밀양요소를 생각하세요. 그다음 완효성 비료를 쓰면 좋다. 근데 이거는 뭐 사용하셔도 되고 안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노지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이 관주를 통해서는 우리가 비료를 통해서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토양의 어떤 그 비료 성분들을 우리가 염류를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염류를 없애는 물질은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하나 염류를 없애는 물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해리를 시킨다고 그래. 해리를 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서로 결합된 것을 풀어요. 칼슘하고 황하고 만약에 결합이 됐다. 이걸 풀어요. 해리를 시켜서 풀어놓으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물을 많이 담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흘려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지는 못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것 뿐이지. 자, 그게 이제 해리시키는 물질들이 좀 있어요, 일부. 그게 이제 염류 제거제라고 해서 근데 해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염류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은 미생물밖에 없어요. 미생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부식산이 토양 내에 들어가서 그 염류 있는 것들 자기 몸에다 붙여요. 부식산. 그리고 그다음에 숯도 마찬가지입니다. 숯이 다공성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붙여서 염류 피해를 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부식산이 함유된 자재들을 하우스는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기본적으로 밑거름 쓰시고 우거름, 추비료, 관주비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쓰시니까 그걸 식물이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을 최대한 피해를 덜 보게 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식산 자재를 사용해서 피해를 덜 보게 몸에 붙여서 이렇게 덜 보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비료는 저희는 뭐 이게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비료는 엔텍이라는 비료고요. 근데 이런 복합 바삭코트는 이건 얘는 6개월 가는 비료예요. 한번 쓰면요. 보통 5g에서 많게는 10g 정도를 뿌리 밑에다 넣어요. 그냥 넣고 거기다 고추를 심어요. 고추 안 죽어? 수조로 하나인데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6개월 동안 이걸 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엔텍은 뭐 많이 쓰면 정말 내가 염류가 없다 싶으면 2포, 염류가 있다면 1포도 좋고 반포도 좋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바삭코트는 이제 주당 5g씩 쓰는 건데 노지 권장이에요. 노지 권장이는 거고. 그 다음에 알가소일은 퇴비를 대용할 때는 한 많게는 6포까지 쓰고요. 퇴비를 대용하지 않을 때는 1포에서 2포. 200평에 많이 써야 내가 염류가 심하다 싶은 분들은 2포, 염류가 안 심하고 좀 그래도 좀 염류가 어느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1포. 알가소일은 그렇게 쓰면 얘는 이제 토양 계량제 겸 부식산 겸 영양제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해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영양제 중에 가장 좋은 게 해조 추출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조 추출물 법이 없어요. 법. 해조 영양제라고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등록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밀양요소로 등록하고 사종 복합으로 등록을 해서 파는데 실제적으로 해조물이 왜 좋냐면요. 그 바닷속 심해로 들어가서 성장을 하는데 얘네가 하루에 많이 크는 애들 2m씩도 커요. 2m를 커요, 하루에. 많이 클 때는. 그런 해조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바닷속에서 계속 그 조류가 왔다 갔다 하고 공기 지하는 심해는 물도 차가울 거 아니에요. 물도 차갑고 햇빛도 잘 안 드는데 왜 이렇게 잘 크는 거야?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천연 호르몬 들어가 있고요. 성장을 잘하는 천연 호르몬이 식물 호르몬이죠. 식물 호르몬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들어가 있고 아미노산이 있고 탄수화물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식물이 원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해조류를 영양제로 집으로 짜서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도 못 먹는데 비싸요. 사람 먹는 것보다도. 근데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해조류 영양제를 짜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짜고 남은 거를 가지고 부식산하고 결합해서 만든 게 알가소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짜고 남은 거 정제해서 쓴 거 말고 추출물이 한 15%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조물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부식산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래서 영양제 겸 토양 계량제다. 제가 이제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그린이라는 건 밀양요소. 질소인산가리를 뺀 나머지 밀양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엔텍이라는 비료고요. 얘는 좀 설명이 오래 걸려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우리가 요소가 가스가 나오잖아요. 보통 여름에는 한 3, 4일 나와요, 가스가. 근데 겨울에는 한 열흘까지 나와요. 온도가 높으면 빨리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가스가 천천히 나와요. 근데 그 가스 나오는 게 왜 나오냐? 그게 이제 질산화 작용이라고 그래요. 요소가 원래 플러스 비료예요, 플러스. 비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비료인데 얘가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가스를 내보내고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로 바뀌고 나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토양은 음이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자예요, 토양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가리질 이런 것들을 양이온이라고 그래요. 걔네들은 플러스 비료예요. 그래서 토양에 부식산이나 부식질이 많은 음이온들이 많이 있어야 그 음이온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유기물 함량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밭에 가서 토양 분석을 하면 유기물 함량 2.5%, 2.5, 3.5, 3.0, 3.5 이렇게 나와요. 그게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높으면 얘네들이 양이온인 비료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고추가 계속 먹어도 되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그 음이온이 없으면 양이온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밑으로. 근데 요소가 처음엔 양이온이었는데 이게 며칠 지나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음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토양도 음이온이잖아. 얘도 음이온.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주면 요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까 요소를 제가 46% 정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요소를 안 변하지 않게 만든 비료예요. 이 비료가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요소를 먹는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이 있고, 거기에 또 오랫동안 요소를 유지하게 해주고, 비료를. 그렇게 해서 이제 질소인산가리를 합쳐서 만든 이것도 독일 비료입니다. 바삭코트는 아까 말씀드린 6개월 가는 비료로 안에 이제 넣고 심는 비료입니다. 질소인산가리, 그 다음에 석회고토 유황. 요 이제 고토 유황부터가 하이그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소인산가리, 석회도 한 1.4% 있는데, 석회는 1.4%는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적은 양이라 말씀 안 드리고, 석회는 약간은 있어요. 근데 질소인산가리를 뺀 나머지 비료가 있는 게 그 하이그린이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해조류를 가서 짜고 나면 찌꺼기하고 해조 추출물하고 부식산을 배합해서 만든 비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인산가리도 좀 나와요. 이건 해조류에 들어가 있는 질소인산가리예요. 투투투투.
질소 2%, 가리 2%, 인산 2%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거 천연 비료죠. 천연 비료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퇴비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퇴비를 대체하는 개념은 왜 퇴비를 대체하냐면요. 우리가 퇴비를 쓰는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토양의 음이온을 많이 만드는 목적으로 쓰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음이온 얘기했잖아요. 토양의 음이온 부식질을 많이 함유해야 토양이 그만큼 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쓰는데 양으로 쓰지 마시고 저도 소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때부터 뭐 마늘 양파만 심으려면 저보고 그 노다로 떠다가 이제 축사 싸놨어요. 그냥 막 한쪽에 이제 퇴비사가 있어 싸놨는데 그놈 떠다 돌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뭐 농사를 많이 안 지셔 조금 지시는데 어쨌든 하시니까 그냥 마지못해 갖다 드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해마다 많은 전부 다 물음병 오죠. 물은 썩은 병 오고 뿌리 썩은 병 오고 거기에다가 고자리팔이 계속 생깁니다. 왜? 다 썩지 않은 유기물이니까 고자리팔이 얘네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알을 까요. 당연히 왜? 안 썩은 데다가 알을 까는 거예요. 다 썩은 데는 절대 까지 않아요.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끼가 까 나와서 유기물을 먹어야 되니까 덜 썩은 자리에다가 얘네들이 알을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자리팔이 나와서 나중에 마늘 보면 다 이제 다 뽑아지는 거예요. 다 죽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희 회사 제가 이렇게 상무까지 되고 있어도 우리 어머니 잘 안 써요. 당신이 관행으로 있으니까. 근데 이제 농사를 뭐 마늘 한 두세 고랑, 뭐 고추 뭐 몇 고랑 이렇게 지셔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또 잘 되면 또 농사 많이 진다고 할까 하면 이제 뭐 팔순 넘으셔갖고 이제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바꿔보니까 이게 되겠냐. 그냥 해보세요. 그냥 제가 사드릴 테니까 나중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 제 말 들어요. 좀 조금씩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퇴비는 결론적으로 퇴비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식을 확실히 시켜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토양이 좋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퇴비를 안 쓰는 게 나서요. 퇴비가 준비 안 된 분들은 이걸 쓰세요. 알가소이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 그럼 잘 발효시켜서 내년에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걔가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보관만 잘해서 놓고 공기만 통하면 공기만 어느 정도 통하면 발효는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가소일은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퇴비지만 가스도 없고 토양을 좋게 할 뿐더러 발근하고 생장 촉진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얘를 쓰면 밝은제를 쓰신 거와 똑같다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화가 아마 이 하우스에서는 온도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이제 어느 정도 착과를 하고 나면 성장을 멈추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낙화 원인은 간단해요. 조금 여기 보시면 식물은 햇빛을 보고 뿌리에서 물과 비료를 먹습니다. 그렇죠? 물을 먹어서 걔네들을 아랫잎에 건강한 잎, 뭐 고추나 이런 잎들이 한 50일 이상 되면 얘네들은 이제 건강한 잎이 아니에요. 나오기 시작해서 50일, 2달 이상 되면 건강한 잎이 아니에요. 그 위의 잎들이죠. 건강한. 그러고 또 나온 지, 이제 잎이 형성된 지 열흘, 뭐 보름 된 잎들은 얘네들은 이제 소모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많이 먹은 잎들도 소모를 하는 애들. 그 중간에 있는 건강한 잎들로 이걸 양분을 보냅니다. 보내면 햇빛을 보고 뭐요?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거죠. 광합성을 합니다. 걔네들 광합성을 해서 걔네들이 만든 그 광합성은 단백질 자체를 만들어서 식물 잎으로 과일로 보내고 고추로 보내고 새순으로 보내고 뿌리로 보내요. 근데 문제는 온도가 32도, 33도가 넘어가면 광합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 고추, 오이 이런 애들의 특성이 있어요. 오후에는 광합성을 한 20-30%밖에 안 해요. 아침에 다 해요.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지금 온도가 춥기 때문에 아니고 조금 더 지나서 한 4월, 5월 달쯤 되면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광합성을 쫙 해요. 그래서 11시, 12시까지가 거의 70-80%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광합성량이 자꾸 줄어요.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11시, 12시, 1시에도 광합성을 잘 해요. 지금은 온도가 너무 좋으니까, 적당히 좋으니까. 근데 이제 4월, 5월 가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광합성 할 시간이 처음에 12시에 했다가 11시까지밖에 못 했다가 10시 반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양이 줄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줄인데 만들어진 양분이 적은 거예요, 단백질이. 근데 먹을 거는 얘는 뿌리도 먹어야 되고 크는 과일이 가장 많이 먹어요. 왜 과일이 많이 먹냐? 이것도 얘네들 다 과학적이에요. 꽈리 고추는 씨가 적지요. 씨가 적기 때문에 칼슘 요구도가 좀 적어요. 칼슘. 일반 고추는 씨가 많고 태자가 크기 때문에
매운 건 태자가 매운 거예요. 원래 태자가 매운 건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맵게 만들어졌어요.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고추는 오로지 우리가 고추를 수확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고추 안에 있는 씨를 만들고자 하는 애예요. 고추 나무는. 씨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씨를 만들기 위해서 칼슘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꽈리고추는 씨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나 칼슘이 적게 필요해. 그러나 그래도 칼슘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뿌리도 발달이 안 돼요. 칼슘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이게 빨리 온도가 올라갈수록 양분을 조금 만든다. 그러면 일단은 고추로 보내고 나면 나머지가 부족하잖아요. 이게 10개를 만들어서 고추에다가 보통 한 7개를 써요. 고추에다가. 근데 나머지 쓸 것이 얘가 8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순이나 꽃은 뭔 양분을 먹겠어요? 뿌리는 뭔 양분을 먹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미 새순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올라오는데 입이 퍼지기 시작해요. 새순이 입이 이렇게 귀처럼 올라와야 하잖아요. 이렇게 쫑긋한 귀처럼 이게 새순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퍼져요. 살짝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입이. 그러면 이미 뿌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왜? 뿌리에 양분을 못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꽃과 새순에도 양분이 안 가는데 뿌리에는 양분 절대 더 안 갑니다. 얘네들은 뿌리에서 비료 물 먹고요. 여기서 새순에서 만든 양분과 호르몬을 뿌리로 또 보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영양제 쓰셔야 돼요. 이제 별 수 없어요. 비료를 잘 키우시다가도 그때는 영양제도 쓰고 칼슘제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온도에 의해서 양분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피해들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꽃에 그다음에 새순에 양분이 안 가니까 당연히 낙과가 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또 질소 인상간에 잘 주잖아요. 질소는 많이 주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로 칼슘과 붕수가 또 여기서 기량이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더 못 먹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양제를 줘서 내가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질소질 위주가 아니고 뿌리 발근시키고 그다음에 연면 시비로 쓸 수 있는 게 밀양요소, 그다음에 칼슘제. 근데 꽈리고추는 이제 너무 칼슘만 많이 들어간 것들을 쓰면 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연하게 한 1000배, 20cc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시면 품질도 좋고 식감도 좋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온과 일조 부족에 의해서 그런 장애들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걸렸죠. 지금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노랗게 오는 부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게 캔마그하고 꼼비라는 제품이에요. 낙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정기적으로 이제 어느 때 6월 한 중순 정도부터 6월 초중순부터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요걸 좀 권장을 해드려요. 4월 중순 하우스라 온도가 뜨거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꼼비를 계속 쳤더니 자주 주니까 노지 고추가 꽃잎이 5장이 아니고 7장까지 나와요. 꽃잎 수가 많으면 꽃의 화방이 크고 꽃잎 수가 많으면 꽃은 자연적으로 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이든 호박이든 집에서 키우시잖아요. 꽃하고 같이 피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 자루가 같이 길게 뻗고 빤빤해 크고 꽃잎 색깔이 진하고 꽃잎이 크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으면 그 과일은 자동적으로 커요. 왜?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씨가 많이 만들어져요. 씨가 많이 만들어지면 양분을 땡기는 이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과일로 막 양분을 땡겨요. 꽃으로 얘네들이. 이 호르몬에 의해서 땡기는 겁니다. 양분을. 그래서 나는 그런 꼼비를 많이 쳤더니 이런 저희가 데이터도 있어요. 사례가 있더라.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일조가 부족할 때 장마기 때 쓸 수 있는 거. 장마기 때 이제 햇빛이 안 들면 적은 햇빛으로도 광합성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썬119라는 제품이에요. 얘는 이제 해조물에 아인산이 들어간 병 억제긴 절간 억제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웃자람 방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 하우스를 하는 이유는 수확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일찍 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늦게까지 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확량을 최대한 많이 당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노지 대비해서 서너 배는 그냥 따는 거죠. 수확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많이 하고, 그런데 어쨌든 초기에는 지온이 낮거나 아니면 여름에 또 너무 높아서 문제고, 고온이 이제 시설이 있으니까 하우스가 돼 있다 보니까 유리온실화 돼서 이제 너무 온도가 높은 게 문제.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간혹 겨울 재배는 이제 일조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너무 이제 햇빛이 잘 안 들어서. 하우스, 그래서 오래 이제 쓰시면 또 한 번씩 세척도 해주시고 갈아주시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일조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연작장애가 이제 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노지는 비가 계속 와서 이제 비료들을 빼낸단 말이에요, 염들을. 근데 이제 하우스는 염 자체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왜? 물을 주면, 우리가 물을 흠뻑 주면 비료가 내려가요, 같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조금씩 내려가는데, 다시 하우스 안에 온도가 땅 지온보다 높으면 다시 또 올라와요, 얘가.
갖고 우리 하우스 멀칭 딱 걷고 나서 말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얗게 돼 있죠. 빨갛게 돼 있는 분 계세요? 빨갛거나 파랗게 돼 있는 분? 하우스 비닐 걷을 때?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염이 더 심한 거거든. 그 색을 보고 판단을 해요, 저희들은. 색을 보고.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고추는 씨가 적지만 고추는 칼슘이 필요합니다. 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칼슘, 마그네슘 요구도가 적더라도 고추에 칼슘 안 주시면 안 돼요. 연하게 주시더라도 칼슘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주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또 보면 고추 비료는 참 잘 됐죠, 하나는. 얘는 잘 안 되래요. 왜 안 되려냐면, 수정이 딱 되고 나면요. 모든 작물이, 일반 고추도 마찬가지, 다 작물이 마찬가지. 수정이 되고 나면, 수정이 잘 되고 정확하게 된 애들은 수정이 딱 되고 나면 3, 4일 안에 확 큽니다. 3, 4일 안에 확 커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나 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안에 쫙 큽니다. 그러면서 길게 커요. 길게 쫙 크는데 이게 세포 분열이라고 그래요. 세포 분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포를 많이 만들수록 과일이 큰 거예요. 근데 얘는 초기에 수정 딱 됐는데 수정이 잘못돼서 잘 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꽃이 걸려있는 애들은 많이 안 커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이. 왜? 수정이 100% 정확히 잘 안 이루어진 애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이제 뭐 사례로 말씀드렸던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장마기, 아니, 비대기 때 나오는 이제 장애들이긴 한데, 꽈리고추가 칼슘 석회율표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얘도 심하면 극단적으로 가물거나 그런 경우는 칼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연하게 주지만 한 번씩 줘라.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장애 모습. 자, 이제 관주 비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무엇보다 관주 비료를 일단은 하우스는 뭐 물론 저렴한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조금은 괜찮은 걸로 쓰시고 오히려 이제 왜 그러냐 비료를 너무 안 좋은 관주 비료에도 질이 있어요. 솔직히 괜히 비싸고 괜히 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료를 쓰는 게 아니고 공업용이 있습니다. 공업용.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식용이 있어요. 저 소 키우는데 소에도 비료를 먹여요. 붕사도 먹입니다. 다 먹여요. 사람도 우리 식품에 다 들어가 있는 비료 성분들이 있어요. 왜? 일부는 먹어야 돼요. 우리 안 먹을 수 없어요. 아니, 고추 안에 질소 성분이 있어요. 질소 성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먹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먹는 건데, 이게 원래 비료의 식용이냐, 공업용이냐, 농업용이냐 차이가 뭐냐면 독성이에요, 독성. 공업용은 독성이 있어 상관없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식용하고 농업용은 독성 제거를 확실히 시키지 않으면 비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순도가 좋고 독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염화물 뭐 이런 것들이 좀 적고 염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좋은 비료를 특히 여름에 비대기 때 그다음에 그런 때는 조금 괜찮은 비료를 쓰시고 온도가 좋고 이런 봄에 가을에 이런 때는 조금 떨어지는 비료를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이제 지혜니까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저는 거기에 비료를 한 번씩 쓰시면서 한 보름이나 한 많게는 20일에 한 번 정도는 칼슘을 같이 관주하세요. 질산칼슘을 쓰셔도 좋고. 근데 이제 질산칼슘보다 제가 이제 저희 칼시부스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비료 설명 좀 드려요. 칼시부스트라는 제품인데 걔는 왜 쓰냐? 비료 칼시부스트는 칼슘이 플러스 비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칼슘이 다른 비료들하고 결합을 잘해요. 막 황이나 이런 비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요, 잘. 칼슘 자체가. 그래서 석회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죠? 석고가 뭐예요? 석고가 내나요? 황하고 칼슘하고 다 결합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칼슘이 다른 것들을 결합을 잘 시키기 때문에 얘는 결합을 안 시키는 칼슘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비료들하고. 그래서 칼슘을 온전히 흡수하게 하고 비료도 온전히 흡수하게 하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하카포스는 이제 최고급 관주 비료예요. 저희가 또 싼 것도 있어요. 꼼비솔이라고 좀 저렴한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하카포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비료입니다. 이것도. 독일 제품이고 그 다음에 칼시부트는 결합이 안 되는 질산칼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이제 수확을 많이 하고 나면 특히 이제 고온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까 제가 새순이 멈추는 느낌이 들거나 꽃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 밝은제 아까 쓰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밝은제도 권장을 드리면 이제 구근력이라는 저희 밝은제를 뭐 관주 비료에 한 300에서 500cc 정도 타서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한 서너 번 주시면 뿌리 여름 넘기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 고온기를 잘 넘기는 거예요. 수확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들 안 나올 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게 이제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게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질소 인산 가리 311 대표적으로 권장하는 게 311 질소 30 인산 10 가리 10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질소가 8 인산이 12 가리가 24 이제 가리가 높은 거
아무래도 과일 비대 쪽으로 좀 쓰는 거고, 앞에 비료는 고추 나무를 성장을 시키는 거죠. 한번 세력을 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런 요런 이제 참고로 응애, 참원지 응애, 응애 피해죠. 그 다음에 이제 총체벌레, 아까 말씀드렸던 총체벌레. 총체벌레가, 결론은 총체벌레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를 안 나오게 하려면 총체벌레를 무조건 잡아야 되고, 물론 그거보다 먼저 묘종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확실하게 이제 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아주 같은 그런 풀들 제초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확실하게 풀을 제거시키시면 거기에 이제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쪽으로 안 넘어오니까 내나 이 총체벌레가 다니면서 흡집을 하면서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기자마자 한 폭이 생겼다. 그러면 그 개는 당연히 뽑아내야 되고, 그 개는 뽑아내고 주위에 살충제를 확실히 처리하셔야 돼요. 살충제를 확실히 처리하셔서 좀 하시고, 그리고 관주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생기면 세력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세력이 좋아지면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없어지는. 우리 감기가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도 다 바이러스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약으로 이겨낸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결국은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서없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어리버리 거의 1시간을 얘기해버려서 40분 얘기한다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